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남편은 제 친구 남편의 선배로 친구네 집들이에서 만나게 되어 인연이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젠틀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뒤로 하고 이후 그 친구의 아이 돌잔치 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 만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둘 다 돌싱이라는 사실에 약간의 부담감을 내려놓은 채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점이라면 저는 아이가 없는 돌싱이고 그 사람은 아이가 있는 돌싱이에요. 남편의 첫 결혼은 28살이었더라고요. 2년 만에 이혼을 했으며 당시 아들이 1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전 아내가 키우고 있었고 면접 교섭건으로 아이 6살 때까지는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아들의 정서가 안정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만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여자의 조건이었다고 해요. 저는 전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돌싱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결혼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누군가 물어보면 결혼을 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절 결혼이라는 걸 다시 하고 싶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조금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다는 점이 부모님이 걸린 모양이더군요. 지금은 그 아이를 엄마가 키우고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은 천년이기에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저도 흠이 있는데 그 사람의 흠이 나보다 조금 더 커 보일 뿐 제게 흠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우리 둘 사이에서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했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성실했고 아이에게도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참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제 자식이니 그런 거겠지만 하는 걸 보면 딱 알잖아요. 가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와의 헤어짐이 참 힘들었겠다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사진도 품에 안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네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초겨울 비가 왔던 날이었습니다. 제 아이의 어린이집이 끝날 시간이라 데리고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는데 어느 교복을 입은 훤칠한 아이가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옆집을 온 건지 우리 집을 온 건지 그냥 무심결에 쓱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 찰나 그 사람이 아들임을 직감했어요. 너무 닮았거든요. 그래서 집 문을 열기 직전에 다시금 돌아보니 그 아이도 저를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냐고 하니 흠칫 놀라더군요.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는 걸 알았고 정말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아빠를 만나러 온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아이는 쭈뼛거리며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집이니 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건 아니지만 옷자락이며 어깨며 비를 맞아 축축하더라고요. 제가 3-4번을 지촉하니 그제서야 아이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아빠에게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고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다고요. 사실 제 나름대로는 계속 침착했는데 방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데 계속 심장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미팅 중이라 빨리 마치고 와도 2시간이 걸린다는데 그 아이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연락을 하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무런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왔냐고요. 아빠는 일을 하는 중이라 오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기다릴 시간이 되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냥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겨울로 접어들던 시기라 비를 맞은 아이가 추웠을세라 따뜻한 코코아를 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 형이 누구인지 궁금한지 연신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누구냐 물어보더군요. 차마 뭐라 대답하지 못하는 그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긴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6살에 보고 12년 만에 만났으니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생각해봐도 그간 남편의 마음은 정말 말도 못했겠죠. 두 부자는 그렇게 오랜 시간 만에 만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잘 지냈냐는 말만 하고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일에 왔냐는 남편의 물음에 그 아이의 첫 마디가 공부가 하고 싶어요 였습니다. 황당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빠를 찾아왔다니. 그 아이의 대답은 너무 황당했고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전부인 그러니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10살에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재혼을 하면서 자신의 외조부모에게 맡겨줬다고 하네요. 그 여자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매월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를 그 여자에게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진작에 혼자 지내었다니요. 그 부분에서 남편도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안타까워 눈물이 났습니다. 길게 얘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외조부모 밑에서 자라다 외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마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 엄마는 자신의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돌볼 일이 없게 된 아들을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재혼 가정으로 홀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이제 성인이나 다름없으니 알아서 살라면서요. 외할머니와 월세에서 생활을 했는데 월세를 낼 돈이 없어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 나라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다고 하네요.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일을 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성적이 좋은 편이었고 목표로 하던 대학과 설계된 미래가 있어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괜찮다고 밥은 학교 급식 먹으면 되고 물도 끊기면 학교에 일찍 가서 씻으면 되니 공부만 할 수 있게 수능만 볼 수 있게 그때까지만 월세를 좀 내달라고 합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 아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직 한참 꿈을 꿔야 하는 시기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 아내는 자신이 잘 데리고 살고 있다며 6살 이후로는 만나지도 연락도 못하게 하곤 모든 연락을 차단해 버려놓고 저 혼자만 잘 살자고 재혼을 해 아이를 방치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잘 삽니다. 삐까뻔쩍하게 잘 산다기보다는 그냥 중산층으로 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자신은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아빠는 재혼에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니 저 역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의 말을 다 듣고 당연하다고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와 용돈도 줄 테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저녁 시간이니 밥 먹고 자고 내일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진작에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아빠는 그간 너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네 엄마가 당부에 당부를 한 말이 있어서 네가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제 눈치를 보더니 그냥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내일이 주말이기도 하니 자고 가라고 했어요. 괜찮다면 아빠가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내어줄 테니 갈아 입으라고 하면서요. 그럼에도 그 아이는 귀엽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아이를 데려다주고 온 남편이 말하길 아이를 따라가 보니 오래된 주택 반지하에서 살고 있더라고 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날 남편은 밤새 잠 한숨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오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래도 되겠냐고. 자신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지만 저도 우리 아들도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마음만 있을 뿐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랑 잘 이야기해 보라고, 그리고 오겠다고 하면 아이의 방을 꾸밀 며칠의 시간만 갖자고 했습니다. 방이 4개라 마침 여유방도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용기에 그리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 오던 그날 축축한 어깨를 하곤 문 앞에 서 있던 그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리 된 아이가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아이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제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길에 그 아이에게로 가 함께 지내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주 주말 그 아이는 작은 짐만 싸서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가 살고 있는 집과 저희 집은 고작 30분 거리더군요. 그리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줄은 남편도 그 아이도 몰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이후 알아보니 아이가 살던 집은 이미 월세를 다 까먹어서 받을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혼자 된 아이가 안타까워 말도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된 김에 집을 빼는 줄 알겠다며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했다더군요. 아이는 집에 있는 시간도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를 했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었거든요. 저희가 밥을 사 먹고 용돈을 하라고 체크카드를 쥐어주었는데 잔액을 확인하면 정말 밥만 사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몇천 원 정도씩만요. 아이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은 제게 연신 고맙다면서 아이를 만나러 오셨고, 아이는 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도 웃질 않습니다. 낯설었겠죠. 그리고 한편으론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기에 저렇게 웃음이 없을 수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주말이 되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겠다며 아침 일찍 나갔기에 그 아이와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출할까 샌드위치를 싸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기 일쑤라 정을 줄 시간도 정이 들 시간도 없이 그렇게 1년이 흘러 수능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 수능 도시락이라는 걸 쌓아봤어요. 인터넷에 절대 싸면 안 되는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등등을 찾아보면서 어떤 것이 입맛에 맞을까 하며 도시락을 쌌고, 남편이 데려다 준다는 말에 아이는 괜찮다고 거절을 몇 번 하더니 이내 남편의 차로 수능을 치르러 갔습니다. 저는 등 뒤에 대고 시험을 잘 보진 않아도 된다고, 최선만 다하라고, 그리고 저녁은 꼭 집에서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했네요.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오고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침도 늘 먹지 않고 일찍 나섰고 오밤중에나 집에 들어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그리 초조한지 주방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은 수능이 끝날 시간에 맞춰 나갔고, 그날은 제 아들이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두 부자가 같이 그 아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혹시나 집에 안 온다고 하려나 싶어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아이를 만나서 집으로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날 처음으로 마주 앉아 아이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했네요. 수고했다고, 시험도 끝났으니 이제 좀 쉬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이의 첫 마디가 일을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등록금은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여기서 쭉 살라고 했습니다. 다 큰 남자 아이와 어떻게 가지고 되느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을 빼다 박은 내 아들과도 닮은 그 아이를 내칠 순 없었어요. 제 이야기에 아무 말도 없던 그 아이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장난감 방으로 가더니 제 형에게로 가서 로봇을 만들어 달라며 말을 붙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아빠가 만들어주겠다고 했더니 형아가 만들어 달라면서 계속 때를 쓰더라고요. 그간 우리 아들도 그 아이를 관찰만 한 듯이 지냈었는데 그날은 왜인지 너무나 살갑게 형아 형아 하면서 말을 붙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장난감을 만지작 하더니 이내 로봇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 제 아들이 그 아이의 손을 이끌고 아빠는 이런 것도 잘 못한다며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장난감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한참을 장난감 방에서 로봇을 합체를 했다가 자동차로 만들었다가 하더라고요. 장난감 방으로 과일을 갖다 주러 갔다 제 아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는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고 처음으로 웃는 모습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갔는지. 와서 공부시켜 주세요. 이 말에 그랬는지, 남편과 닮은 모습이 그랬는지, 제 아들과 닮은 모습 때문이었는지. 수능 결과가 나온 날, 그 아이가 남편과 제게 수능 점수를 보여주면서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기에 좀 잘하나 보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정말 공부를 너무 잘하더군요. 그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속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비며 월세를 내야 하는 압박에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면서요. 자신의 엄마와는 연락이 안 되었고 이모와 외삼촌에게도 연락을 해봐도 다들 도와주기 어렵다는 말만 하면서 자신들도 아이의 엄마와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 남편의 주소를 알아찾아봤을 때 그때 자신은 정말 벼랑 끝에서 손가락 하나로 버티고 있을 때였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때 제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면 그냥 대학을 포기하고 자퇴하고 당장 일자리부터 찾을 심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간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대 가도 되냐고, 비싼 데 가도 되냐고 합니다. 자신이 염치 없는 걸 알지만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졸업해서 꼭 다 갚겠다면서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이야기했습니다. 가라고요. 꼭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 더 벌고 제가 조금 덜 쓰면 됩니다. 그렇게 셋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 뒤 아이는 우리와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의대 공부량이 어마어마하다고는 하던데 정말 공부에 파묻혀 살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가끔 강의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제 동생을 등원시켜주기도 하고 주말에도 시간이 맞으면 함께 외식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오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호칭을 부르진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무렵 이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네요.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는 아이 이름을 대면서 여기 사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 아이의 이모인지도 몰랐기에 누구인가 싶어 그렇다고 하니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와서 자신이 그 아이의 이모라며 제 남편을 낳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집에 없다고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빠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면서 아이가 살고 있던 집에 대한 보증금을 자신이 해주었는데 그걸 싹 입 닫고 여기로 들어와서 살고 있냐는 거더군요. 자신의 언니와는 연락도 안 되고 자신이 그렇게 그만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했을 때 끝까지 자신의 부모님 옆에서 살았다고, 자신의 부모님이 이 아이 가르치느라 부업까지 했다고, 그 집도 자신이 보증금을 내주어 살았는데 그 보증금은 월세를 다 까먹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냐며 난리더군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아이에게 지원했던 돈을 내놓으랍니다. 이제 아버지도 찾았으니 당연히 자신이 지원했던 돈은 내놓아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보증금을 당신이 내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든 계좌 이체 내역이든 말이죠. 그리고 무단 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사전에 약속을 잡고 정식으로 보자고 했어요. 아이가 와서 이 모습을 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족 안에서 자랐을 아이가 안쓰러웠고 또 한 번 상처를 받을까 봐요. 이모라는 사람은 돈을 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자신도 지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 푼이 아까운데 보증금이라도 써야 해서 집 빼라고 하려고 조카가 살던 집에 가보니 이미 이사를 갔고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더라며. 그 보증금 월세로 까먹은 게 아니라 다 들고 간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외조모가 아플 때부터 돌아가시고 난 뒤까지 보증금은 월세로 다 나간 것 같다. 우리가 받은 건 없다고. 몇 푼 안 되는 월세 보증금으로 장난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조카를 그렇게 방치해놓고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따질 일이냐고 물으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보증금만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이 왔고 그 사람은 앵무새 마냥 남편에게
같은 말을 하더군요. 오랜만이네, 형부. 제가 받을 건 받아야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 그걸 양육에 쓰지 않은 건 그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양육했잖아요. 몰라요. 언니는 양육비를 받았으면서도 입 싹 닦았고 재혼한답시고 연락 끊고 사라져서 그간 제가 그 뒤치다꺼리 했다고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없어졌든 뭐든 가족 아니야? 지금 우리 아들이 내 가족이니 나보고 책임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건데 그쪽도 그 사람 가족이잖아. 그러니 그 사람이 아이를 맡겨두고 일절 신경도 안 쓰고 돈도 안 보내준 거에 대해선 그쪽들끼리 해결하면 될 듯한데 지금 나에게 돈 내놓으라고 쫓아온 거야? 미성년자인 애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도 그 반지에 홀로 둬 놓고 어른으로서 뭐 할 말이 있다고 날 찾아온 건데 이렇게 될 일이었으면 그 여자 재혼하자마자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제 스스로 찾아왔었어. 나한테 공부 좀 시켜달라고 찾아왔었다고. 이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된다고 생각해? 12년 전에 헤어진 아빠한테 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게 첫마디였어. 그래, 처제가 그간 계속 지원했다면 차라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때라도 나를 찾아서 나한테 아이를 맡기지. 왜 애를 그 궁지를 몰아서 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 남편은 그간의 감정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몰라요. 부모도 나 몰라라 하는데 제가 왜요? 쟤 때문에 우리 부모님 더 살까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왜 이래요? 맨날 돈 필요하다고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고 제 학원비 보낸다고 두 노인네가 부업까지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했다고요. 많이도 안 바래요. 딱 3천만 주세요. 사실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만 받을게요. 정말 말이 끝까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들에게 들어간 돈이 억이 넘어도 다 줄 테니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보냈으면 보낸 계좌에 이력이 있을 것이고 옷을 사줬다면 영수증이 있지 않겠냐고요. 자잘자잘한 건 차치하고라도 가장 큰 몫인 보증금 그리고 그 아이를 보내었다는 학원의 수강 등록 내용에 관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천이 안 되어도 그 3천 다 주겠다고요. 못 가져오더라고요. 그냥 전화로 계속 돈을 달라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따지고 들어야 할 게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고 그 아이는 너무나 미안해 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어른들 간의 문제이니 네가 미안할 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넌 우리의 아들일 뿐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대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모의 말이 어디까지가 맞는지라고. 그걸 알아야 이모에게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알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이모가 돈 좀 빌려달라며 온 건 본 적 있어도 도움을 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보증금을 뺄 테니 나가라고 네 아빠 찾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외조 부모가 생존의 빚이 있어서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보증금은 이모가 취할 수 없었고 집주인 할머니가 계속 살게 해주면서 월세를 깎았다고 하면서요. 다음 날 남편은 이모라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증빙 자료를 다 모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닐 시에 사기죄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아들은 처음으로 보호를 받은 기분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낼 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해 주었지만 그저 자신은 집안의 골칫덩이였다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큰아들은 제법 우리와 한 가족처럼 의지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 아들, 아니 자기 동생이라며 깜빡 죽을 만큼 잘 놀아주고 잘 봐주네요. 남들이 보기에 의아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제 나이 40이 채 되기도 전에 이렇게나 장성한 아들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가족의 운명인 만큼 우리의 소중한 인연으로 잘 지켜나가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